안 됐어요, DP라는 게.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 DP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명품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숨에 뭐 국내 차트 다 1위를 쓸고요. 해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뭐 곧 있으면 10위권 안에 진입하겠더라고요. 더 잘 돼서 뭐 해외에서도 차트 1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거예요. DP의 주제는 뭐냐면 그 헌병대인데, 헌병 중에서도 이제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헌병이 있는가 봐요. 그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거는 뭐 어떤, 그것도 군인이 잡으러 다니겠는데 헌병의 DP 애들이 이렇게 잡으러 다닌다 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드라마가 뭐 20회 뭐 10몇 회는 아니고 6회밖에 되지는 않아요. 시즌 1인데요. 뭐 시즌 2, 3 이렇게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재가 이렇게 그 탈영병을 잡으러 가는 거니까 굉장히 소재가 굉장히 좋다. 이 소재로 잘 만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면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군대 내 차별 같은 거, 뭐 차별이라고 하기보단 폭력.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은 순수하고 착하고 좋지만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러면 서열이 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잔인해지게 된다고. 사람이 진짜 악하게 되고 몹쓸 짓을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제가 이제 뭐 만주 말고 우리 만주에 우리 조선족들을 학살을 하고, 또 난징 대학살 30만 명이나 학살했던 이런 것들, 뭐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 뭐 이런 그 학살, 이런 것들도 보면 군대가 이렇게 계급화되고 여럿이 모이면 이러면 무슨 짓을 할지 뭐. 아니 지금 탈레반도 그렇죠. IS도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면 얼마나 착할 거예요. 보면 순수하고 착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럿이 모여놓으면 이거는 뭐 그 중에 계급을 차고 이렇게 뭐 좀 약간 걸쭉걸쭉한 좀 이제 그 약간 험상궂은 애들이 권력을 잡으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요. DP에서 이제 군에서 탈영하는 애들은 왜 탈영을 할까? 군에 적응하지 못해서 탈영하는 걸까요? 그러겠죠. 군에 적응. 근데 개인적인 자질이 이렇게 약해서 탈영하지 그렇게 적응을 못할 수도 있지만, 군에 갈 수 있을 정도면 신체 등급이 일단 1, 2급이야 되고 갈 수 있는 애들만 뽑는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을 뽑거든요. 그런데도 탈영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휴가철 돼가지고 휴가만 갔다 오면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장난이 아니라고, 많다고. 걔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 자질이 안 좋아서 탈영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내부 분위기가 너무 폭압적이고 견딜 수 없게 만들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지금 2020년도에 21년도에 군 생활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추측하는데 2000년대 초반 또는 90년대 이 드라마는 2013년도, 2014년도 그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누가 이제 탈영하고 총기 난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배경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 그 정도의 군 분위기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말 강렬한 이미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나리오가 좋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권 드라마를 할 수도 있고, 또 좀 약간 무섭고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요. 좀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하고 그때 끝날 때는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군 폭력에 시달리던 정말 폭력에 시달리고 이렇게 맞고 이런 애들이 보면 착한 애들이 맞잖아요. 보면. 좀 당찬 애들은 잘 안 맞거든요. 이렇게 약간 우락부락하고 덩치 크고 험상궂은 얘가 이제 착한 애를 계속 심하게 너무 잔인하고 심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탈영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위에 상사는 그 사이에 제대했어요. 탈영해가지고 가서 죽인다고 쫓아가지고 하는. 그때 이제 이렇게 괴롭혔던 그 위에 상사가 이제 잡혀요. 이렇게 탈영한 사람한테, 탈영한 병사한테.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냐 했더니 그의 병장이 하는 말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착한 애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여기에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착하다라는 것이 그냥 순종적이다라고 하면 모든 게 착한 것이라고, 저는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정당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지식 할 때 착할 선자잖아요. 또 올바를 팔정도 할 때 올바를 정자고요. 올바르다는 것이 뭘까? 바를 정자. 그것은 착하다라는 것이고, 착하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때린다고 그냥 뚱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는 것은 착하다고 하기가 좀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 군에서는 상사가 이렇게 병장이 때리면 일병이나 그 밑에 이병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에야 폭력이 근절돼서 많이 이렇게 됐지만 당시에는 20년 전, 30년 전에 때리면 어떻게 해? 반항하면 참 그러다가 군대 부적응자 돼가지고 영창 가고, 위에 병장이 날 때려 그러면 같이 싸우면 영창 가잖아요. 야, 그거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체계가, 군 체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내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지난 이제 2021년 예산이 550조인가 그렇고요. 그 앞전 예산은 500조가 좀 안 돼도 490조 뭐 이렇게 해마다 50조 이상씩 굉장히 이렇게 늘고 있어요. 예산을 제일 적게 대통령 시절에 예산을 많이 안 늘린 건 박근혜 보살님이 대통령 하셨을 때 예산을 정말 작게 잡고 늘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이 정권에서는 정말 예산을 엄청나게 계속해서 상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쓰는 것은 뭐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예산을 잘 쓰면 특히 21세기에 지금 2021년도를 달리고 있는 지금은 정부에서 정말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많이 끌어다가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예산을 안 쓰고 뭐 최대한 줄이고 쓴다고. 지금 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해봐요. 30대 초반 젊은 아이가 그래 월급 가지고 이렇게 쪼개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영끌이라도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나 주식 공부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해야 되잖아.
지금 20대, 30대 초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월급 받는 것은 월급은 잘 안 올라.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올라. 그래서 지금 30대 초반에 그런 젊은이들은 미래를 20년, 30년 후에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리스크는 크지만 어쨌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집값도 계속 오르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 많이 받아서라도 집도 사고 뭐 또 해야 되잖아. 저는 국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지만 더 나아가든지 아니면 지키려면 지금 쪼개 쓰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도 이렇게 국방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6, 7%, 8% 정도인데요. 역대에서 국방 예산을 제일 많이 쓴 건 이제 이렇게 그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예산의 10% 정도까지도 국방 예산을 쓰고 그랬어요. 좀 적게 쓰신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보살 대전 이분들은 좀 약간 예산의 6%, 5%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방 예산을 많이 쓸 것인가 적게 쓸 것인가. 물론 이것도 효율이 중요하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 정말 그 미군이 아프간에게 제공해준 그런 많은 예산들, 뭐 2,000조 원, 20년 동안 2,200조, 2,300조 원을 썼다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물 쓰듯이 쓴 거죠. 뭐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먹고 살 궁리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 미군에서 지원해준 소총이든 뭐 이렇게 장비, 뭐 옷이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것들이 탈레반 쪽으로 흘러가고 그걸 팔아서 또 탈레반들이 자금으로 쓰여지고 이런 부정부패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면 그야말로 이거는 뭐 바보 천치나 똑같지 뭐.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저는 몇 가지 약간 실망스러운 게 있다면 그 중에 국방부에 우리 군 인권은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요. 너무 향상이 돼서 저게 군인가? 당나라 군대 아니야? 라는 정도로 전쟁하면 애들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군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나는 뭐 그런 걱정은 있는데 군 인권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군 비리는 과연 척결했나? 저는 정말 그게 예전부터 제가 군의 비리를 잘 많이 파악하고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군 비리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해요. 군에 납품하는 거, 또 해외에 또 군에 가서 장비 사오는 거, 전투기 사오고 뭐 사오고 이렇게 할 때도 엄청난 로비 자금과 비리 이런 것들이 많고 군에 납품하는 심지어 이렇게 음식을 납품하고 이런 것들조차 뭐 비리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드러나는 게 한 번도 없어. 근래 드러난 게 없어. 이게 정상적이고 훌륭해서 안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비리가 많은데 자기들끼리 시시하면서 하고 있는지. 군이라는 것이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의 정도에 따라서 군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모이면 개개인은 착한데 모이면 정말 잔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나 아니면 탐욕도 사람이 모여서 자기가 완장을 차게 되면 어떠한 탐욕이라도 자행할 수 있는 게 같이 모였을 때 생기는, 특히 군에서는 위에 이제 별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중령 소령이 뭐 무지막지하게 탐욕스러우면 또 지능적으로 탐욕스러우면 밑에서는 알면서도 그 밑에 줄을 대고 살살 빌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또 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군의 비리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부정부패가 그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수직 계열화된 사회에서는 부정부패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많이 민주화돼서 그나마 해외의 다른 군대보다는 좀 부정부패가 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 일반 사회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 일반 사람들의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래서 이제 뭐 그 근래 많이 이제 뭐 저는 조국하고 조국의 딸 조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좀 희생이라면 희생인데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무슨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 동양대가 뭐 이렇게 표창장이 주면 얼마나 그게 한다고 황룡사에서 주는 황룡사 불교대학 그 졸업장이 차라리 더 낫겠어. 동양대에서 추천서를 써줘서 그거 한 거보다는 황룡사에서 황룡사 불교대학 졸업했습니다. 이것이 나는 권위가 더 크다고 생각해. 그 권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저런 뭐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저는 정말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사회에 또 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작은 그런 표창장 하나조차도 이제는 위조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라는 게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봉사 점수 이런 것들도 그 전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봉사 점수 좀 내주세요. 저도 이렇게 동국대 자소서 우리 절에도 안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자소서를 몇 번 써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 이거 위조다. 무슨 위조다. 아니 제 황룡사 주지 스님의 추천서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대학에 가는데 자소서 쓸 때 추천서 이런 것이 동국대는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뭐 그분도 어차피 절에 다니는 분이니까 우리 절은 안 다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말하기가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만큼 사회가 이제 문서 하나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이것은 사회가 조금 더 맑아지면 그런 군에도 이렇게 조금 더 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중국의 공동부유 이런 얘기 했는데요. 공동부유 중국은 권력 체계가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진핑이 본인이 후계자를 내세우지 않고 공동부유를 외치면서 하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 자기 정책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그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선불원을 내세우면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까 일단은 뭔가 좀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선불원을 내세워서 도구학령에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살살 긴다는 거지. 강대국 앞에서 손 벌려가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알아서 하든 모든 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광령이라는 것은 자기 빛을 숨기고 그냥 조용히 그냥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덩샤오핑은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됐는데요. 시진핑도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공유부유예요. 중국몽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동부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이뤄야지 본인이 장기 집권하는 것도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위 개수가 0.7, 0.6 막 이러고 있어요. 중국의 진위 개수가. 우리나라는 0.32 뭐 이런다고 했죠. 아이슬란드라든지 덴마크는 때는 0.2.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그 진위 개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빈부의 차가 심하냐 이것을 진위 개수라고 그랬죠. 진위 개수가 0에 수렴하면 완전 평등한 거고
일에 수렴하면 완전 불평등한 건데 우리나라는 0.32, 0.36 뭐 이 정도예요. 0.5가 되면 사회가 엄청 불안한 사회고요. 0.4가 넘어도 사실은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0.6, 막 0.7 이러. 그러면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런데 딱 선언을 했어요. 공동 부유라고. 작년 여름 가을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죠. 갑자기 마윈 회장을 뭐 어떻게 하고 알리바바를 어떻게 하고 텐센트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그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점점 조여 들어가고 잡아 들어가고 하다가 엊그저께 발표한 게 공동 부유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실행시키겠다라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현상이 우리는 예측을 좀 해봐야 되죠. 공동 부유라는 것은 중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다 내야 돼. 뭐 세금으로 내든 뭘로 내든 뭐 주식에는 뭐 이렇게 배당금을 내든 뭘 하든 계속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 내고 싶지 않잖아.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금 내면 정말 피 같은 돈이잖아요. 야, 이거 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정말? 그런데 지금 똑같을 거라고, 사람 심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해외 자금으로 나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중국에서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겠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외로 자금 유출되지 못하게 굉장히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가 심해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한테 뭐 $1,000, $2,000, $10,000 보내는 거는 보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게 가지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큰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해외 가가지고 해외 재산 은닉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 소문에 엄청난 자금을 은닉했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그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국은 더 심하게 옥죄할 거라고요. 아무리 옥죄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자금을 들고 나갈 건데요. 중국이 부자 되면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막 올랐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면 또 부를 이루기 위해서 부동산을 많이 사요. 우리나라 사실 그 서울의 명동도 옛날에 차이나타운이었다고요. 차이나타운이었는데 그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화교들을 다 몰아 보냈잖아. 쓸었잖아. 화교들을 청소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화교가 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 미국의 유럽의 많은 나라는 화교들이 엄청나게 힘을 쓰는데 그 화교들은 그 도시의 가장 중심가의 땅을 사고 그 중심가의 건물을 사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차이나타운 하면 엄청나게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래 중국이 많이 GDP가 높아지면서 해외 부동산들을 막 이렇게 매입을 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 같은 데 열어줘가지고 그 괜히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땅을 잘 못 사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어떻게 해가지고 살 수 있게 해가지고 제주도 땅이 몇 년 전부터 폭등했었잖아. 중국인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중국의 선호도는 크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할 수 있는 더 큰 나라들, 더 안전한 자산들을 찾아다니고 그것들을 막 사고 그러죠. 싱가포르 같은 이런 데는 중국인들이 가가지고 건물들을 한 동 전체를 사고 막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역에도 지자체 중에서는 저기 뭐 어려운 지자체들 있잖아. 그런 데는 우리도 좀 해외 그 사람들을 이렇게 땅을 살 수 있게 해가지고 할까 유치할까 이런 것도 뭐 고민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광역도시나 대도시에는 외국인들이 못 사게 해야 되지만 저 경북 의성이나 뭐 봉화나 뭐 이런데 이제 이런 데는 소멸 위기에 처하고 양 뭐 이렇게 어디지 그런데
소멸 위기에 처한 데는 일부러라도 좀 열어줘야 되나?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사러 다니는 미국 온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부동산 그렇게 많이 안 사고 제일 많이 사는 게 주식을 많이 사요. 금융 중에 주식금융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동양인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다 소유를 해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뭐 지금이 갑자기 지금 지방은 아니겠지만 서울 쪽으로 갑자기 또 폭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더 내려가지는 잘 않겠죠. 좀 더 오를 수는 있고 버블인 거 아닌가? 뭐 이것은 아직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이렇게 위가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양극화는 점점 심한 것 같아요. 일본에는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내일 해야겠네요. 부동산 얘기는 내일 얘기 좀 합시다. 성불하세요.